며느리가 동창회에서 돌아온 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로도 하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도 않았다. 대신 아들을 불러 한마디를 건넸다. 이제 다른 회사에서 배우려는 건 그만하고 회사로 돌아오렴. 그 한 문장으로 사람들은 비웃던 백수를 잃었고 나는 조용히 판을 끝냈다. 인생은 말로 바뀌지 않는다. 설명으로도 바뀌지 않는다. 결국 결과로만 제자리를 찾는다. 이 이야기는 소리 지르지 않는다. 누구에게 따지지도 않는다. 그저 어른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비슷한 사연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다. 그럼 그날 이야기부터 해보겠다. 며느리가 동창회에 간다고 했을 때 나는 특별히 당부하지 않았다. 조심해라. 일찍 와라. 그런 말도 하지 않았다. 다들 나이가 들면 안다. 동창회라는 자리가 추억을 꺼내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지금을 비교하는 자리라는 걸, 누가 어디에 살고 남편은 뭘 하고 아이들은 어디 다니는지 그걸 하나하나 꺼내놓고 사람의 값을 매기는 자리라는 것도. 며느리는 평소보다 옷을 단정히 입고 나갔다. 머리도 한 번 더 만지고 가방 안도 몇 번이나 들여다봤다. 괜히 더 신경 쓰는 날은 마음이 편치 않은 날이다. 그걸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연락은 없었다. 늦을 것 같다는 말도 없었다. 밤이 깊어 현관문 소리가 났다. 열쇠가 잘 안 돌아가는지 문 여는 소리가 길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조심조심 들어오는 발소리. 그 발소리 하나로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신발을 벗는 속도가 느렸다. 한 짝 벗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한 짝을 벗었다. 가방을 내려놓고도 한동안 서 있었다. 나는 그 뒷모습만 보고도 알았다. 오늘은 말을 많이 듣고 온 날이라는 걸. 왔니 하고 물었을 때 대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다. 네 어머님 하고 돌아온 목소리는 울지 않았는데도 이미 많이 상해 있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괜히 바닥만 보고 손으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다. 밥을 차려주었지만 거의 먹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다. 괜찮냐는 말 하나. 눈물이 터질 것 같아 보였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걸 묻는 순간 그 아이는 자기가 당한 일을 자기 입으로 다시 꺼내야 한다. 설명해야 하고 정당화해야 하고 괜찮은 척까지 해야 한다. 나는 그걸 시키고 싶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는 수돗물을 잠근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 작은 등이 유난히 많이 굽어 보였다. 그날따라 더 작아 보였다. 나는 그 아이를 불러 세우지 않았다. 대신 아들을 불렀다. 아들은 방에서 나왔다. 표정은 늘 그랬다. 조용했고 말수도 적었다. 밖에서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얼굴을 보면 쉽게 말한다. 백수다. 망했다. 인생 끝났다. 장가 잘못 가서 인생이 꼬였다. 그런 말도 쉽게 붙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아들이 이 시간을 왜 일부러 비워두고 있었는지, 왜 직함을 내려놓고 왜 서두르지 않았는지, 왜 남들 눈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두었는지 설명은 하지 않았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다른 회사에서 배우려는 건 그만하고
회사로 돌아오렴.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감정을 섞지도 않았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왜냐고 묻지 않았다. 지금인가요? 라고도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였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방문을 닫고 조용히 울었다.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어른이 할 일은 같이 울어주는 게 아니라 같은 상처가 다시 생기지 않게 길을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아들의 백수 생활은 끝이 났다. 다만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어머니가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며느리가 욕을 먹고 다니는데도, 아들이 백수 취급을 받는데도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말을 아끼는 시간이 있고 결과를 꺼내야 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그 차이를 아는 쪽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비슷한 사연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내가 침묵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들 말렸습니다. 지금 나이에 그만두면 끝이라고, 다시 돌아오기 힘들 거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나는 그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지쳐 있었고 서두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자리를 옮길 때가 아니라 비워야 할 때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비워둔 시간을 실패라고 부릅니다. 직함이 없으면 무능이라 하고 소속이 없으면 문제 있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인생에서 일부러 비워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아들은 다른 회사들을 다녔습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으로 다녔지요. 회의에 참석하고 현장을 보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봤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구조를 보고 성과보다 흐름을 봤습니다. 돈은 벌지 않았지만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나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아직 성과가 없으니, 아직 증명이 안 됐으니 그건 실패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을 아들 인생에 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를 보고 왜 그런 남자를 선택했냐고 말했습니다. 앞날이 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며느리가 어떤 눈으로 아들을 보는지 봤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었고 현재가 아니라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하는 방법은 앞에 나서서 싸우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괜히 나서서 변명하면 사람들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괜히 설명하면 더 많은 평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준비를 끝낼 때까지, 며느리가 버텨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판을 끝낼 순간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동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나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가 먼저 꺼내기 전까지 남이 대신 말하면 더 깊이 움츠러듭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은 충분히 배웠고 사람을 봤고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비워둔 자리를 채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다른 회사에서 배우려는 건 그만하고 회사로 돌아오렴. 그 말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처음 꺼낸 말이었을 뿐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던 결론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갈 회사는 남들이 생각하는 작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규모도 사람도 이미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그 이름을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묻습니다. 그런 회사를 어떻게 숨기고 있었냐고요? 숨긴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먼저 나올 걸 아니까요. 며느리는 아들이 다시 출근을 시작한 뒤에도 한동안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거나 잘 됐다거나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밥을 차려주고 퇴근 시간을 맞춰 불을 켜두고 그저 일상이 돌아왔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어른은 말로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안심시킵니다. 그게 내가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조금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게 될 테니까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쉰다고 생각하고 명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도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한심하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왜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 살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비슷한 사연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시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그만둔 뒤 집에서 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생활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목적지가 달랐을 뿐입니다. 정식 직원으로 들어간 회사는 없었지만 여러 회사의 문을 드나들었습니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역할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두고 이것저것 기웃거린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돈이 얼마나 도는지, 사람이 어디서 멈추는지, 결정은 누가 내리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걸 하나하나 보고 왔습니다. 아들은 회의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튀지 않았고 앞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적고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리를 지키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구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일이 꼬이는지, 누가 문제를 덮는지, 성과가 누구에게 몰리는지, 실패는 누구 몫이 되는지, 그걸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나는 가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봤느냐고.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알겠다고요. 무엇으려 하고 물으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사람으로 무너진다고 말이죠.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지 않다는 걸 그 한마디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들을 두고 말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을 안 해서 그렇다고, 눈이 높아서 그렇다고, 운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젊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바쁘기만 한 사람과 젊을 때 일부러 멈춰서 판을 보는 사람은 나중에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아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사람이 떠나도, 자리가 비어도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어디서 어긋났는지, 그걸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겉으로 보기엔 비어 있었지만 안쪽은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간을 함께 버텼습니다. 말로 응원하지도 않았고 앞날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돌아오면 밥을 챙겨주고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며느리에게도 말했습니다. 왜 그런 남자와 사느냐고, 고생길이 훤하다고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견디는 사람과 지금 이 시간에 남을 평가하는 사람 중 누가 나중에 더 멀리 가는지를 말입니다. 아들은 그 시간 동안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성과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능력을 증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백수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백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걸 알았기에 아들이 집에 있어도 다그치지 않았고 언제 취직하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는 며느리의 상처로 왔습니다.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괜찮았지만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렀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회사에서 배우려는 건 그만하고 회사로 돌아오렴. 그 말은 아들의 시간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 써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다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무슨 일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의 시간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며느리를 언제부터 내 사람으로 봤느냐고, 처음 만났을 때냐, 결혼식을 올렸을 때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런 순간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인정하는 데는 날짜가 아니라 장면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비슷한 사연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보게 됐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이 많지도 않았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른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선을 넘으면 안 되는지 미리 다 알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런 요령이 없어 보였습니다.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았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걱정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람들 눈에 백수처럼 보일 때도 그 아이는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변명하지도 않았고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답답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조용함이 도망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상을 지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차리고 아들이 나갈 때면 문을 열어주고 늦게 들어오면 불을 켜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묻겠지요. 하지만 그건 희생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시간을 믿고 있다는 가장 조용한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된 건 아들이 가장 힘들어 보이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집에 들어와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어떻게 할지 지켜봤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고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나올 때까지 거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밤늦게 나와 물을 마시려 했을 때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컵을 건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불안을 상대에게 넘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 불안을 상대의 책임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이 들어보면 압니다. 사람은 힘들면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시간을 자기 마음 편하자고 앞당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며느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방향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동창회 사건이 있기 전까지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왜 이런 삶을 사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상처를 받고 돌아왔을 때 나는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아이가 상처받았다는 건 참아오던 균형이 깨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날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동안 버티던 사람이 처음으로 흔들렸다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그때 결정했습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혼자 버티게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렀고 그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회사에서 배우려는 건 그만하고 회사로 돌아오렴. 그 말에는 며느리를 보호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는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안심하면 말보다 먼저 표정이 바뀝니다. 나는 그걸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끝까지 책임져도 될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며느리를 인정한 순간은 칭찬을 해준 날도 아니고 선물을 준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람을 기다려준 그 시간들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아이를 며느리가 아니라 내 식구로 부릅니다. 아들이 회사로 돌아간 뒤에도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안에서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이다.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생활은 그대로였다. 다만 리듬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며느리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다. 아들이 출근한 첫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현관문이 닫히고 난 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기뻐하는 기색도 안심했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다. 그날 저녁 밥상에 반찬 하나가 더 올라왔다. 말은 없었지만 그게 그 아이의 방식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주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아들이 다시 출근한다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빨리 퍼졌다. 어디로 가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라도 괜찮은 거냐? 묻는 말들은 많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대답이 없으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 기준에 맞춰 판단하지요. 처음에는 아직 작은 회사일 거라고들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단계겠지. 자리 하나 얻었나 보다. 그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 말들도 그냥 들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는다는 걸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출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와 말없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움츠러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 않았는데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창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 한마디에 이미 마음이 무너졌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상대가 먼저 말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남편 요즘 바쁘지 않느냐고 회사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이죠. 그 말을 전하면서 며느리는 웃지도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말부터 바꿉니다. 예전에는 백수라고 부르던 사람을 요즘은 준비 중이었다고 말하고 실패라고 부르던 시간을 과정이었다고 부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여전히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내밀지도 않았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 위치를 확인하면 달라진다는 걸 나는 그때 다시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의가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늦은 시간에도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불안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이 돌아왔다는 걸 알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들의 회사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사람이 늘고 있고 일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얼마가 될지, 그건 아직 꺼낼 단계가 아니었으니까요. 사람들의 태도는 그때부터 더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전화가 늘었고 약속을 잡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부부터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변화를 보면서도 한 가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 아이는 이미 충분히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보상은 조용히 와야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떠들면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꼴이 됩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았고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자기 자리를 찾고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아들이 어떤 회사에 있는지, 그 회사가 얼마나 되는지 조금씩 정보가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숫자 앞에서 솔직해집니다. 말을 아끼던 사람도, 관심 없던 척하던 사람도 숫자가 붙는 순간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들의 회사에 처음으로 시총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은 회사다, 요즘 잘 나간다, 그 정도였던 말들이 숫자 하나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비슷한 사연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 이야기는 처음엔 소문처럼 돌았습니다. 어디서 들었다더라, 누가 봤다더라, 확실하지 않은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에 숫자가 붙었습니다. 매출이 얼마라더라, 투자가 들어왔다더라, 몸값이 올라갔다더라. 숫자가 붙자 사람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괜히 묻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회사가 어떠냐? 바쁘지 않느냐? 그런 안부부터 꺼냈습니다. 나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대답을 아꼈습니다. 잘 된다. 괜찮다. 그 정도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답이 짧을수록 더 많은 상상을 합니다. 어느 날은 예전에 며느리에게 말을 험하게 했던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같이 밥 한번 먹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계산으로 바뀐다는 걸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낯설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며느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아들의 회사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지만 나는 다르게 봤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야 자기 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숫자가 더 분명해진 건 기사 하나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회사 이름이 언급되고 투자 규모가 공개됐습니다. 그 기사 아래에는 여러 반응이 달렸습니다. 대단하다. 잘 나간다.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 사람들은 그 기사 하나로 아들의 시간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왜 그렇게 쉬었냐던 사람들이 이제는 준비하느라 그랬던 거였구나. 그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시간은 누군가의 이해로 의미가 생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이름이 뉴스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래 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기쁨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고 조심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오래 움츠려 있으면 좋은 일이 와도 먼저 반응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 웃음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숫자에 취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며느리의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과는 다른 말투, 전과는 다른 표정. 예전에는 조심 없이 던지던 말들이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위치를 확인한 뒤에야 말을 고릅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현실이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도 외부 행사도 당장은 맞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두고 또 말했습니다. 이제 여유가 생겨서 그렇다고, 위치가 달라져서 그렇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아들이 아직 끝까지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다는 걸. 숫자가 더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 달라질 것입니다. 태도도, 말도, 관계도, 그리고 그 변화는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시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숫자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누가 끝까지 남는지 말입니다. 사람은 같은 자리에 서도 전혀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자리가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나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피하지 않는 자리에서 다시 시험을 치르게 만드는 법이지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비슷한 사연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락은 예상보다 먼저 왔습니다. 예전에 며느리를 불편하게 만들던 사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는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고 말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나는 그 변화를 전화기 너머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부터 숙였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연락이 왔는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부터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웃지도 않았고 괜히 겁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로 가겠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전에 갔던 곳과 비슷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고 말들은 부드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남편은 바쁘지 않느냐? 그 질문들에는 예전처럼 가시가 없었습니다. 대신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회사에 있는지,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걸 아는 순간 말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만 말했고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짧은 대답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더 캐묻고 더 평가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며느리는 누구와도 자기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길게 하지도 않았고 회사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말만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태도에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참 단순합니다. 상대가 자기 위치를 확신하면 괜히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며느리는 그날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먼저 웃지 않았고 한 번도 자기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온 며느리는 집에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긴장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녀왔니 하고 묻자 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무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무서운 건데 그 말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면 이미 이긴 거니까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사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야 할 자리는 나갔고 피할 필요 없는 말은 흘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또 말하겠지요. 이제 여유가 생겼다고, 이제야 사람이 됐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아이는 예전에도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 중 누군가는 나중에 며느리에게 따로 연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 일을 사과하고 싶다고 말이지요. 며느리는 그 연락에 길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용서도 확인도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찾으면 과거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며느리가 다시 같은 자리에 섰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어디에 서도 흔들리지 않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에 꼭 묻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했느냐고 말입니다. 동창회 사람들에게, 며느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아들의 회사를 비웃던 사람들에게 한마디쯤은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은 순간을 이기지만 결과는 시간을 이깁니다. 아들이 회사로 돌아간 뒤 사람들은 하나둘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그 회사가 맞느냐? 어느 정도 규모냐? 앞으로 더 커질 거냐? 나는 그 질문들에 여전히 짧게만 답했습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질문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묻지 못하면 돌려서 묻습니다. 남편 회사가 그렇게 크다면서요. 요즘 바쁘시죠? 앞으로는 더 달라지겠어요. 그 말들에는 호기심도 있었고 계산도 있었고 늦은 후회도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길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만큼만 말했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태도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이 제자리를 찾으면 굳이 남의 인정이 필요 없어집니다. 아들의 회사는 그 이후로도 더 커졌습니다. 숫자는 점점 분명해졌고 사람들의 말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예전에 했던 말을 지우듯 괜히 농담으로 넘기려 했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기억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억해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디에 가든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말에 자기 하루를 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충분히 견뎠고 이미 충분히 버텼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성과를 떠벌리지도 않았고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말이 없었는지, 왜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는지, 그 질문에는 답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어른이란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대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했던 그 한마디도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른 회사에서 배우려는 건 그만하고 회사로 돌아오렴. 그 말에는 계획도, 확신도, 책임도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의 무게를 끝까지 혼자 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상처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이제 시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말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항상 조용히 먼저 도착합니다. 공백 제외 글자 수 약 8,400자. 내레이션. 여러분, 사람 인생은요, 설명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대신 변명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기다려주고, 책임져주고, 때가 왔을 때 판을 정리해 주는 것, 그게 어른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실천하면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는 시간보다 결과를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강해진다는 걸 곧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